네, 새누리당도 공천 결과 또 경선 결과 속속 나오고 있는데 서초갑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예상과 달랐다는 분들도 있고 예상했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특징은 친박 진영에 자기 사람 심기가 역풍 맞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잠시 후에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최고위원들 싸우다 서로 웃다, 싸우다 웃다. 한마디로 수상한 가족처럼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장차장. 네. 서초갑 얘기죠. 조윤선, 이해훈. 네. 이해훈 후보가 이겼죠. 그렇습니다.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조윤선 후보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장관을 지냈고요. 네. 정무수석을 지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박근혜, 이게 친박근혜 후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 경선에서는 비박계인 이해훈 후보에게 이렇게 석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경선하면요. 네. 여론조사 결과 몇 대 몇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 이건 숫자는 공개 안 하나 보죠? 일반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그 공표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결과만 일반적으로는 공개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눈길을 끄냐면요. 뭐 잘 알려진 두 여성 후보들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이해훈 후보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아주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훈 의원이 탄생하게 될 경우 유승민 의원의 미래 정치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점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1982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그 네. 해에 이해훈 의원이 같은 과에 입학을 했고요. 네. 그 유승민 후보의 아버지 유수호 의원과 그리고 이해훈 의원의 시아버지 울산의 지역구였던 김태호 의원은 둘 지금 같이 함께 화면에 보이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민정계로서 정치 활동을 같이 했고요. 네. 두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회창 총재 당시에 네. 정치에 입문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게 이 차장님 말씀을 수정할게. 네. 유승민 의원이 80년에 졸업했습니다. 아, 80년에 졸업하고 치6학번이요. 예. 아, 군대 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연도를 저는 확인해야 고등학교 될 1년 선배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고 KDI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회창 2002년 대선 후보 당시 영입됐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같이 정치 활동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질문 드릴게요. 이거 서초갑 구민들의 유권자의 의견이겠습니다만 이거 역풍이 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역선택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지금 대구하고 네. 지금 서울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친박이나 최경환 의원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대해서 그래서 그 서울에서나 아무래도 보수 쪽이라 해도 또 네. 정도 합리적인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 볼 때는 이번에 친박들의 어떤 공천 그 개입 여기에 네.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조윤선 아까 말씀하신 전 정무수석이라면 진짜 진진박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에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불었지 않은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 저희가 4개의 사설을 띄워놨는데 동아일보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쓴 것인데 자, 공정한 공천이 맞느냐? 이번에는 비박 학살 이거 하는 거냐? 왜 대통령은 총선을 대통령 선거로 끌고 가느냐? 이유가 궁금하다. 야, 여당이 지금 정상인가? 라면서 아주 일관되게 비판적으로 현재 새누리당 공천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서초갑고 또 이제 강남에서도 친박의 심윤조 의원이 전직 의원한테 이제 탈락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진박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역풍 네. 그런 것도 물론 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뭐냐면 그 두 분이 다 네. 이해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 네. 선택받은 두 사람이 전부 다 그 지역에서 네.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17대, 18대 네, 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요 네. 절치부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4년 동안 원외에 있으면서 네.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비겁한 해석이긴 한데 네. 어쨌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년간 지역을 의원을 지냈고 그 다음 떨어져 있던 4년 동안의 절치부심한 10년간의 그 밑바닥 풀기 그런 노력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자, 어쨌건 서초구, 서초갑도 그렇고 강남갑도 그렇고 결국 현역 친박 성향의 후보들이 떨어지는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구장차장,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경우는 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카드다. 네. 그러니 어디 다른 지역에 보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재배치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아직 그런데 이제 보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오늘 논의를 해서 아마 이제 내일 정도에 그 결론이 날 텐데요. 네. 아마 뭐 이게 이건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지금 출마하지 않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해서 지금 네. 무소속 상태로 돼 있는데 인천으로 혹시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카드다 이런 거죠.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론이 예를 들어서 어디로 보낼까를 논의하기 전에 네. 보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네. 대전에서 떨어진 사람 지금 송파 을에다가 박는 거를 네. 또 저기 말도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비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조윤선 의원도 재배치에서 나올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난 거부한다고. 난 여기서 모든 네. 걸 승부를 낸다 그러는데 네. 한 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네. 마구 자리를 바꾸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그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겠다는 그런 생각을 네. 일단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석이 더 아쉽다라고 네. 한다면 보낼 문제지 저것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디 보내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맞는데 네. 도덕적으로 참 맞는 말씀인데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 네. 지금 뭐 공천 안 한다는 소리부터 네. 그다음 아주 허약한 후보를 내 가지고 네.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도와준다는 말까지 네. 아주 사실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일 조윤선 후보를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만일 내보낸다면은 네. 그런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네.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략상으로는 뭐 괜찮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건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심윤조 의원도 경선에서 떨어졌고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떨어졌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삼권 분립 논란 끝에 결국 현역 의원 3명을 자신의 정무특보로 임명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배제된 분도 있고 그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대통령 정무 라인의 몰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세 분의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영 의원은 공천 자체가 아주 배제가 됐고요.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막말 파문 때문에 탈당을 했고요. 네. 김재원 의원의 경우는 이제 선거구가 재획정이 되면서 네.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모아놓고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앞으로 공천 못 받을 사람만 꼭 집어서 정무특보를 임명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게 친박계가 이번 네. 그 공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공천에 많이 근접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민심이 좀 간접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야구에 보면 뭐 네. 무슨 저주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정무특보의 저주 이렇게 네. 붙이면 맞지 않을까요? 자, 근데 어제 들려온 소식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재원 정무특보 재선 의원인데요. 자, 저희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정을 보면요. 야, 이거 민심이라기보다는 참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영 차장. 이제 지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역구 인구 수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상주가 10만 2천 명인데요. 네. 이 김종태 의원의 뭐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김재원 의원의 이 고향은 의성입니다. 의성. 예, 절반 조금 넘는 숫자죠. 5만 9천 명이 인구고요. 네. 이번에 선거구가 개편이 되면서 상주뿐만이 아니라 의성, 군위, 청송 이 4개 시군이 한 개 선거구로 몰리게 된 겁니다. 아, 그렇죠. 이게 각각 인구가 너무 적으니 합치자 그래서 두 현역 의원끼리 경쟁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결국 인구 싸움입니까? 일단 상주 그래서 10만 2천. 네. 예, 그래서 상주 지역은 김종태 의원이 확고하게 틀어지고 있다고 본 것이고요. 네.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고향인 의성에서는 뭐 몰표가 나왔을 거라고 보겠지만 네. 군위와 청송 지역 합치면은 5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표심이 확 갈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송에 사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의성 출신의 김재원 의원이나 상주 출신의 김종태 의원이나 다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이른바 소지역주의 같은 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아, 그러니까 의성, 군위, 청송 이렇게 3개가 묶여 있을 때 보면요. 네. 아, 김재원? 아, 우리 사람 아니지 않나? 네. 이런 그 지역주의가 발동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직전 19대 때 김재원 의원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오히려 거부감이 김종태 의원보다 김재원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이제 이런 경선 있기 전에 대구 지역의 진박 후보 영입하고 뭐 이런 공천하고 자리 배치하는 과정에 김재현 의원이 이분이 이쪽 고향 두 번 당선됐던 지역구를 버리고 대구로 갈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인구 구조 같은 게 좀 염두에 있었던 걸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네. 고민을 좀 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진박 후보들이 대구를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서 뭐 대구로 간다는 것이 명분이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은 이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좀 피해를 뭐 본인이 아닌 피해를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해서 이쪽 상주, 의성, 군위, 청송은 친박 마케팅 그리고 친박 중심의 아주 고강도 공천 드라이브에 대한 역풍 가능성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잖아요. 역시 소지역주의가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 네, 그런 식으로 봐야 판단이 들어요. 되겠죠. 제가 시골에 근무할 때도 봐도 네. 소지역주의를 절대로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영향이 있겠나 싶은데, 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소지역주의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자, 일단 이쪽 공천 정부 특보세 이 사람 다 떨어진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의 앞날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그런데 어제 장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가보겠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면은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둘로 쪼개져 가지고 김무성이가 언제 당 대표를 그만두느냐, 박근혜 대통령과 등을 지느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치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여기 총장, 부총장 두 분 계시니까 이 두 분은 꼭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속이 굉장히 착잡하겠죠? 아니,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게 있죠. 네. 우리는 국민만 보고 정치합니다. 네. 그 말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국회 정치하는 사람 당연한 말인데도 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김무성 대표가 네. 덕담이죠, 물론. 네. 하지만 국민만 보고 한다니까 지금 마치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친박에 대한 네. 어떤 반감을 표시하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네. 자, 개소식을 한 황진아 사무총장 좌우로 서청원, 김무성 두 최고위원 경쟁자들이 이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부터 영상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친박 최고위원들 사이에 스킨십 공개합니다. 신문 보면은 저하고 김태호하고 맨날 싸우는 걸로 나오죠. 이제 올라와봐라. 우리들이 안 싸우고 사이 좋다. 언론에서 자꾸 싸움 붙여야 재미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김무성 대표와 우리 최고들이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장하로 의논해서 풀어나갈 때까지 믿어주시고요. 자, 어떠십니까? 제가 김무성 대표를 한 칼에 무슨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네. 단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김무성 대표는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장이 있다. 아하. 그게 뭐냐면 약간의 유머 감각, 네. 그다음에 셀프 디스. 네. 이거 다른 지도자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네. 그 약간의 유머 감각과 그 자기를 약간 좀 디스하면서 네. 동정심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네. 물론 본인이 그걸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자연스럽게 그런 거 하는 것은 네. 큰 특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밉지 않게 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저런 게 어색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안 하니 못하게 되는데. 옛날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을 가끔 느끼게 하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이한구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반말한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 보면 반말 무지하게 많이 하세요. 네. 근데도 아무도 안 미워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게 진짜 우리 심 대기자 말씀대로 아주 특장점이 아닐까, 장점 중에 네. 하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등에 업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쇼맨십인 건데 정치인으로 가졌어야 될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만, 자, 여당의
총질만 하고 야당 비판 잘 못하는 사람 얘기를 언뜻 꺼냈거든요. 이렇게 제스처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동안 친박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편함은 계속 이어진다는 건 뭐 여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